또 이 강의실에서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소개는 뭐 여기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사서삼경을 일찍 집안의 어른의 영향으로 일찍 배웠습니다. 특히 충무께서 일기를 초서로 쓰셨죠. 초서라는 것은 한자를 흘려 쓴 게 초서죠. 그 초서를 특이하게도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의 영향으로, 아버님이 초서 전문가셨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난주인 일기의 교감학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교감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오자를 바로 잡아서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수정하고 그것을 번역한 것, 이게 교감입니다. 그래서 제 책도 교감한역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었던 것이죠. 2013년도에 난중일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제 책으로 인해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유네스코에 이제 자문위원도 맡았고 그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현재는 문화재청 현충사에서 이순신 관련된 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정하고 해독하는 일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충사뿐만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도 여러 유물들, 우리나라 위인들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작품도 역시 어려운 초서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동국대학교 내에 이순신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여예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생겼고 현재는 여기에서 학술 고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몽의 고향이 아산이 아니고 서울 중구청 인현동이죠. 그래서 더 여예 연구소가 생겼고 또 그 안에 동국대학 안에 이순신의 집안인 동학선생 이안놀이란 분이 활동했던 유적이 또 그 동국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여예 연구소가 생겼고 이순신의 그런 유적과 함께 여러 사료 발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게 초서 분야다 보니까는요, 일반 학자들도 사실 정자로 된 한문으로 된 기록은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초서로 된 것은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해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어렵고 힘든 공부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일반 학자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죠. 그렇다 보니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남들이 손을 못 댔던 그런 자료를 발굴한 것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으로 제가 언론에 발표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순신의 난주일기가 있고 그 일기 없는 30일치의 또 다른 숨겨진 일기라는 주제로 2007년도에 제가 고궁박물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일기 없는 집안에서만 알고 있었던 30일치 일기가 따로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 기록이 집안에만 전해져 오는 고문서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2006년도에 의뢰를 받아서 전편을 해독하고 봤더니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는 이야기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또 가족사적인 이야기들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32일치나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충무공 유사라는 책입니다. 이것을 완역을 해서 2008년도에
현충사에서 간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교가만영 난중일기라는 책을 냈고 또 사오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명량해전 때 12척의 배로 전쟁을 했는데 이때 수군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또 음식과 그런 음료를 어떻게 조달을 받았을까, 이런 내용이 유일하게 이 책에만 담겨 있는데 이 책을 제가 발굴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 그 가치가 인정이 돼서 전라남도 도지정 문화재가 됐습니다. 상당히 희귀한 책입니다. 유일본이기 때문에 바로 문화재 지정이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순 장군이 어떻게 명량해전에서 승리했는지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게 다 이제 어려운 초서도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을 쭉 해독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 교서집이라는 책은 선조가 이순신에게 내린 왕명서죠. 왕명서를 모은 책입니다. 이 책도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초서로 된 책인데 충무공 집안의 대대로 내려왔던 책입니다. 다른 학자들이 봐도 이걸 알 수가 없었죠. 초서로 돼 있어서. 그것을 또 제가 14년도에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책으로 간행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현충사에다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얼마 누구든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연구들 해왔고 2022년도에 언론에 좀 많이 나온 내용이기도 하죠. 유성룡 선생이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때 최후의 상황을 자신의 책력 비망기라는 경자본 책에 자기만 알게 적어놓은 책이 일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걸 들여와야 될지 고민하던 차에 저한테 문의가 와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을 줬고 그 후에 이것을 가져오게 됐는데 전편을 해독하고 봤더니 유성룡의 그 수택본이라고 하죠. 직접 썼던 책력이 맞다라고 판명이 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에 이순신의 전사 기록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2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었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그동안 발표를 해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초서로 써진 작품입니다. 초서체라는 건 저런 글씨 유형의 글씨들이죠. 상당히 예술적인 가치는 높죠. 서예하는 분들은 아주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저 글씨는 이율곡 선생의 동생인 이우란 분이 쓴 신필 글씨입니다. 한시를 옮겨 적은 작품입니다. 푸른 하늘을 하나의 종이로 삼아서 내 속에 배 안에 들어있는 시를 펼쳐 적어보노라, 이런 글을 담은 글입니다. 아주 호방한 글이죠. 하늘을, 넓은 하늘을 한 장의 종이로 삼았다는 것이 상당히 호방한 기상이 담겨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를 보시다시피 아주 호방한 의미와 함께 이런 멋진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이런 작품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초서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번역서들은 한 60여 종의 책들이었고 또 소강절의 주역을 또 제가 연구하게 됐는데 이것은 충무공께서 전란 중에 고민이 되고 앞일에 대해서 궁금할 때마다 점을 치셨어요. 좀 미신적인 일이지만은 옛날에는 주역점을 친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죠. 그 점을 친 것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충무공께서 점을 친 것을 추적을 해봤더니 송나라 때 상수역학의 대가인 소강전의 주역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무공의 점법은 소강전의 주역에서 왔다. 이것을 제가 오랫동안 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동안 발굴한 내용들을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그간의 개정, 증복판 여러 차례 했죠. 계속 새로운 자료들이 나와줘서 거듭했는데 그 결과 마지막으로 이 교주본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그런 난중이 관련된 내용들이 방대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주본을 통해서 알기 쉽게 한글로 엮을지입니다. 우선 충무공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산이라고 또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아산은 어머니의 고향이라고 해서 정신적인 본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순신의 고향은 서울 건천동, 지금의 인현동 일가 31-2번지 자리에서 출생을 하셨죠. 이곳의 옛 이름은 건천동 마른내길이라고 해서 평소에는 마른내길 그대로 길이었다가 비만 오면 냇물로 변합니다. 특이한 길이죠. 근데 여기에서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순신도 여기에 나왔고 라이벌 관계였던 원균도 여기서 출생을 했고 인물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했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름을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형제들의 이름이 중국의 유명한 성왕들의 이름을 따다가 지었죠. 맨 위에 마태형 형님이 희신입니다. 희자는 복희씨의 희자를 땄고 그 밑에는 요임금, 이순신은 순임금, 아우는 우임금.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성왕들의 이름을 따다가 지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전형적인 유가의 집안에서 자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가여예입니다. 자가여예. 자라는 것은 이 20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고 이때의 집안의 어른이 이름 이외에 별칭으로 붙여주는 게 자죠. 이순신은 여해, 너여자 화팔 해자를 써서 여해라는 자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의 이름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사서 삼경의 하나인 서경이라는 책에서 따온 말입니다. 요임금이 한 이야기를 이순신의 자로 삼았던 것이죠. 서경 순전편에 보면 순임금이 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왈 왕제 여해하라. 네가 가서 주변 사람들과 잘 화합을 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쓰인 말이 여해라고 나옵니다. 여해. 네가 가서 화합을 해라. 경전에 나오는 단어를 충무공의 자로 삼아서 집안 어른들이 지어주셨던 거죠. 그만큼 이순신을 기대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런 교훈적인 말을 이순신의 자로 삼은 것이죠. 이순신의 시호가 충무공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충무라는 시호가 쓰여지기 전에 또 다른 칭호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바로 충민입니다. 충민. 최초 사당이 여수에 내려지죠. 1600년도에 이항복의 주청에 의해서 선조가 여수에 최초의 사당을 내립니다. 그 사당에 내려지는 사액의 이름이 충민, 충성할 충, 금심할 민자를 써서 충민인데 그때에 내려진 사액의 이름을 바로 충무공의 별칭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해의 충렬사에 가시면 지금도 이순신을 기념하는 비석이죠. 충민공 비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비석인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역시 이순신의 비석이라는 것이죠. 요 바로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충민공비, 오른쪽에 있는 게 충무공비. 처음에 충민공 비석을 세웠다가
시효가 내려진 다음에 충무공이라는 시효가 내려진 다음에 이걸 다시 세우죠. 왼쪽 거를 땅에 묻어버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후대인에 의해서 왼쪽 거를 굳이 묻어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걸 캐내게 돼서 두 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해 충렬사에 이 두 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시호라는 것은 왕이 공신에게 내리는 공식적인 명칭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함부로 막 짓는 게 아니죠. 이것도 일정한 공식이 있죠. 공식을 담은 책자가 조선왕조 시대에 있었고 그 책이 바로 당나라 때 장수절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법해라는 책입니다. 네 글자씩 글자마다 좋은 글자를 따서 네 글자씩 한자로 풀어놨죠. 그 중에서 이순신에게 맞는 글자가 바로 충과 무라는 판단을 조정 대신들과 왕이 했기 때문에 내려진 거죠. 충이라는 것은 위신 동상, 몸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제왕을 잘 받들었다라는 게 충의 의미고, 무라는 것은 난리를 평정했을 때 무라는 말을 쓴다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과 무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전쟁 영웅에게 붙여지는 상징적인 칭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바로 역대의 중국 역사를 보면 충무라는 시호를 쓴 사람들이 3명이나 또 있습니다. 제갈공명, 유비를 도와서 천하를 평정한 촉한의 뛰어난 정치가이자 전략가인 제갈공명의 시호도 충무고, 당나라 때 알록산의 난을 평정한 곽자이의 시호도 충무입니다. 송나라 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장수 악비장군도 역시 뛰어난 장수였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비명에 갔지만은 역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시호를 충무라고 썼던 것이죠. 그런데 조선에는 이순신을 포함해서 충무라는 시호를 쓴 인물들이 9명이나 됩니다. 다 해서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쓴 사람이 12명이고 고려시대 때까지 올라가면 2명이 더 있죠. 그래서 역대 위인들의 이런 상징적인 칭호를 쓴 게 바로 충무였고, 이순신도 그 가운데서 충무라는 시호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순장군께서 쓰신 난중일기가 2013년 6월 19일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기록들 중에 왜 굳이 난중일기만이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을까? 그것은 최고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직접 참전을 해서 보고 들은 사실을 실시간 본인이 직접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 위대성과 그 기록의 가치가 인정이 된 것이죠. 그와 같이 적은 사례는 세계 역사상 어디를 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역사상 난중일기는 유일한 것이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세계 기록 유산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그때 당시에 13년도 지정될 당시에 제가 자문을 맡았을 때의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럼 난중일기를 보면 8책입니다. 7년 기록인데 왜 8책일까요? 한 책이 더 늘어났네요. 7년 동안 쓰셨었는데 7권이야 맞는데 8책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을민연일기만이 분실된 상태라서 현재 전해지질 않죠. 이순신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정유재란 시기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고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의 계략으로 그의 부하인 요시라와 함께 이순신을 음해를 하죠. 제거하려는 허위 계략을 꾸며서 거짓 정보를 받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삭탈관직을 당하고 그 와중에 백의종군하는 중에 아산에 왔는데 여수에 계신 자당 기거지에 머무르셨던 어머님이 이순신을 만나러 배를 타고 아산으로 가시죠. 그 백기를 추적해 보니까 전라좌수영 본영 앞쪽에 백야곳이라는 곳이 있죠. 백야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화양반도를 타고 백야곳을 지나서 공해 나로도를 경유해서 명량 바다를 거쳐서 서해를 경유해서 해안 안흥량까지 어머니가 타신 배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태안 안흥량에서 배 안에서 사망을 하시죠. 자, 이때에 이순신은 가장 처절한 슬픔을 느끼게 되죠. 그때가 바로 정유년 1597년 4월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순신은 일기를 쓰는데 굉장히 처절한 그런 심정으로 작성하게 되죠. 바로바로 적다가 그때는 바로바로 적지를 못하고 기록을 더듬어서 적었다라는 말을 일기에 남기시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런 비통한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제때 적지를 못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적죠. 그래서 정유일기가 2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 해서 8책이 되는 거죠. 근데 난중일기를 보면은 난중일기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난중일기로 전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1700 정조 때 난중일기를 간행하라는 명이 내려지죠. 1795년도에 정조가 윤행임 유득공에게 난중일기를 간행하도록 명을 내리고 이때에 이들이 윤행임 유득공 선생이 편리상 난중일기를 붙이게 됩니다. 실제 책에는 그런 말이 없죠. 4글자 말이 없습니다. 임진일기, 개사일기, 가보일기, 병신일기 연도별로 분책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읽으려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편리상 4글자로 난중일기라고 하자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게 된 것이죠. 난중일기 7년간의 일기를 정리하자면 이와 같이 한 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그때 이순신 장군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전쟁 비망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회고와 성찰을 합니다. 잘한 일은 미래에 좋은 거울로 삼아서 밑거름으로 삼았을 테고 잘못된 일은 그와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찰을 합니다. 이러한 회고와 성찰을 통해서 이순신은 전쟁을 철저히 대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옆에 난중일기가 있었던 것이죠. 난중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전쟁을 더욱더 철저히 대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용을 보면 관아에 대한 업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작전, 해전 상황, 공사 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산문을 느낀 대로 적기도 하고 한시를 읽고 스스로 짓기도 하고 또 옛 성현들이 지은 글들을 옮겨 적기도 했습니다. 또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 장수와 부하들 간의 갈등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훨씬 화려하게 적었던 것이죠. 장수로서 또 백성들에 대한, 민초들에 대한 그런 어려운 상황, 피폐한 상황을 걱정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백의종군하는 중에 종들이 배가 고파서 어느 날 민가에 가서 밥을 얻어먹죠. 근데 이순신은 그 전에 절대로 민가에서 밥을 얻어먹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전란 중에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당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민가에 가서 밥을 얻어먹죠. 그것을 안 이순신은 종들을 불러다가 매질을 하죠.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느냐. 그러면서 먹은 만큼의 쌀을 갚아주고 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아니 사실 배가 고프면 먹을 수도 있죠. 그만큼 치밀한 그런 생각으로 백성들에게 조금도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데서 이순신은 장수지만은 목민관으로서의 역할도 다 할 줄 알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신하로서 자식에 대한 도리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뤘고, 특히 첫 장을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첫 장의 일기를 쓴 곳이 어디죠? 예? 예, 맞습니다. 여수죠. 바로 이곳이죠. 전라 자수영에서 난중일기를 첫 장의 기록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난중일기를 썼다라는 데에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특히 전쟁은 1592년 4월 13일에 발생을 하죠. 근데 일기는 1592년 1월 1일부터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난중일기, 전란중에 쓴 게 일기인데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일기를 쓰셨단 말이죠. 그것은 남다른 해안을 가지고 벌써 전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다는 거죠. 조카 이분이 쓴 행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께서는 전라 좌수영에 부임하면서 거북선을 만드십니다. 왜 만들었느냐? 전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임진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셨던 거죠. 남다른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벌써 예견하셨다는 거죠. 그 점이 위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희비애락을 엿볼 수가 있고, 특히 국난 극복에 대한 강한 염원을 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이 바로 난중일기의 위대한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중일기에 대한 시대의식, 난중일기를 가지고 후대에 많은 인물들이 연구하고 발굴하려는 노력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쓰셨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집안의 누군가에 의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충무공유사 일기초라는 거죠. 제가 발굴했던 책이죠.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적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숭조 의식에 의해서 이순신의 후손이 이순신을 높이 평가하자는 그런 숭조 의식을 가지고 난중일기의 중요한 부분을 따로 옮겨 적어서 집안 사람들끼리 돌려본 것이죠.
그게 대대로 전해 내려왔던 것이고 그 안에 바로 30일치의 일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1792년 정조 임금이 충무공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죠. 이와 같이 훌륭한 업적을 이뤘음에도 제대로 현양이 안 된 것을 개탄스러워하죠. 그래서 충무공의 업적이 처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정조 임금에 의해서. 그래서 정조의 남다른 현양 의식으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1935년 일정 때 일본인들이 이순신에 대한 사료 조사를 합니다. 일본인마저도 이순신을 높이 평가했죠. 자신의 그런 조상들이 임진왜란 때 패배를 당했지만은 이순신의 탁월한 전략은 그들도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차례 이순신의 종가댁에 방문을 합니다. 난중일기와 장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필름으로 담는 작업을 하고 결국에는 난중일기를 약탈해 가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하죠. 그것을 한 후손들이 두려움에 이 난중일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섬에 난중일기를 가지고 가서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중일기를 후손들이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후손들이 지금 후손들만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6.25가 발생한 뒤 5년 뒤에 북한에 있는 학자 홍기문이 최초로 난중일기를 완역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이 북한본 난중일기를 입수해서 처음 발표를 한 것이 계기가 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몰랐죠. 노산 이은상 선생이 최초 번역자다 라고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어쨌든 최초의 번역본이 나왔죠. 그리고 이은상 선생이 1968년도에 친필 초고본과 활자본이 차이가 많아요.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번역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충무공 전서 완역본이라는 이름으로 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이때부터 대중화하게 되죠. 그 영향으로 제가 21년도에 정본화된 난중일기를 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북한에서 간행된 최초의 난중일기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순신 장군 전집이라는 제목으로 간행이 되었죠. 이 책에 대해서는 올해 10여 년 전만 해도 이걸 알면서도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 다 허용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간행한 거지만은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난중일기에서 어렵고 난해한 부분, 미상된 부분들이 많은 중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을 어렵게 고전 속에서 내용을 추정한 결과 몰랐던 사실을 제가 발굴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독송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송사라는 책, 중국의 역사서인데 상당히 어렵죠. 충무공은 장수이지만은 이런 어려운 난해한 책들을 역사서를 두루 많이 읽으셨죠. 그것을 읽고 감상문을 적었는데 그게 바로 독송사입니다. 독송사. 송사를 읽고 독후감을 쓰셨던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충무공의 저작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송나라 때 구준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원저자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분이 쓴 것을 충무공께서 옮겨 적었다라는 것을 제가
고증을 했습니다. 후손들이 알면은 좀 서운해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충무공의 글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근데 기록은 거짓말을 못하죠. 있는 사실대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밝혀낸 부분입니다. 독송사라는 글이 아주 명문장이죠. 그리고 충무공의 아들, 둘째 아들 열의 이름풀이. 나중에 이게 보면은 전란이 끝나고 백의종군하는 중에 열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풀이를 8글자를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 8글자가 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알 수가 없었어요. 요즘 뭐 여러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국내 모든 포털 사이트로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중국에 난해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추적한 결과 당나라 때 해림이 쓴 일체경음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책 안에 진나라 때 곽박이라는 학자가 이 열자에 대해서 고증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충무공이 일기에 난중일기에 적은 이 8글자가 바로 곽박의 주석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이 찾는 거. 그러니까 열자, 이 참 이름도 어려운 글자를 썼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열, 무성하게 자란다는 뜻이죠. 이 뜻을 8글자로 풀어놓은 거죠. 맹아, 처음 태어난 싹이 처음 태어나는데 초목이 무성하게 자란다라는 의미가 바로 열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고 보면 별 뜻이 아니지만은 이 8글자의 정확한 원전을 찾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학적인 훈고, 고증을 거쳐서 난중일기를 교주본까지 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기, 을미일기가 30일치, 나머지는 2일치가 담겨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일기 내용이 기존 일기에는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일기 속에는 꿈속에 아버님이 나타나서 어느 날 이순신의 맏아들 이회의 혼산날을 앞둔 상태에서 날이 좋지 않으니 미루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꿈속에서. 너무나 선명한 나머지 실제 이순신은 꿈을 깨고 나서도 그 말을 믿고 아들의 혼산날을 미룹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일기에 담았죠. 이 30일치 안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비록 꿈속이지만은 아버님의 말씀을 따른 모습에서 이순신의 남다른 효심을 알 수가 있죠. 또 라이벌 관계였던 원균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천지 사이에 이와 같은 인물이 있겠는가? 흉악한 원씨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욕을 한 거죠, 한마디로. 또 권율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 허위 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또 그림 속에 용이 그려져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보는데 꿈 이야기, 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적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개인사적인 이야기, 어쨌든 세상에 드러나면은 충무공을 선양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누가 될까봐 후손들에 의해서 삭제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학계의 견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 오히려 충무공에 누가 될까봐 그것을 삭제를 해서 따로 적어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30일치 새롭게 발굴된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일반인 봐서 이렇게 알 수가 없죠. 책 제목도 무척 희미한 상태로 적혀 있는 데다가 여기를 보시면 또 이게 또 떨어져 나갔죠. 대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거를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충무공 유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 제목으로 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일기류가 난중일기 말고도 10여 종이나 됩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로라는 학자의 용사일기, 임진왜란을 용사의 난이라고 하죠. 용의 해에 전쟁이 났기 때문에 용용자를 따서 용사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탁의 용사일기가 있었고, 내륙에서 활동했던 이정함의 서정일록, 오이문의 쇠미록, 민초들의 잘 자란 그런 피폐 상황을 담아둔 일기가 바로 쇠미록이죠. 사명당 승려로서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분의 일기가 바로 분충 선안록이라는 책 속에도 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국성의 문월당 유고 속에도 난중 일기가 담겨 있죠. 이런 10가지 이상의 기록, 또 다른 일기가 있는데도 굳이 난중 일기를 최고의 백미로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아주 사전 예습을 엄청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효다 보니 책을 못 가져왔는데, 책이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보내주고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직접 참전해서 본인이 보고 들은 사실을 체험한 기록을 적었기 때문에 다른 일기류와 차별화된 것이죠. 다른 일기들은 전쟁 중에 쓴 게 아니고, 전쟁 중에 썼다 하더라도 3자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했기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난중일기만을 최고의 백미라고 손꼽는 겁니다. 근데 무관 출신인 장수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역작의 일기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보통의 무관 출신의 장수들도 많죠. 권율, 원균 이런 인물들은 일기를 못 썼죠. 일기뿐만 아니고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순신만은 그렇게 장수였는데 어떻게 보통 학자를 뛰어넘는 만큼의 그런 문필력으로 난중일기를 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어려서부터 원래는 문인의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20살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사서삼경을 배웠고, 특히 사서삼경을 배우면서 무경칠서에 아주 조예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선조임금은 한산 내첩이 치러진 이후에 이순신에게 정원 대부를 내립니다. 내리면서 이순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순신의 학문은 한나라 때 장량이라는 인물이 있죠. 장량이 황석공이라는 가공의 인물 도사에게 받은 책이 있는데 바로 소서란 책입니다. 이 소서에서 이순신의 학문이 왔다, 학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의 학문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남다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난중일기를 쓸 만큼의 탁월한 학식을 지녔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순신의 학문은 바로 이 소서라는 책에서 왔다는 거죠. 이 책은 그 당시에 워낙 희귀한 책이라서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 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서란 책은 장량이 죽은 다음에 장량의 무덤 속에서 500년 만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자물쇠로 잠가놓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자물쇠 검자를 써서 검경이라고 합니다. 검경. 소서의 이칭이 바로 검경이죠. 근데 대체 이 책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500년 만에 이 책의 진실을 밝히게 되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바로 천하통일의 비법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 비법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사에서 중요시하는,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인의 예지신, 오덕을 중요시하는 이론이 바로 천하의 경영의 대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세술과 나라를 다스리는 경영술, 그것은 바로 유교에서 중시하는 오덕에서 온 내용이고 그 이론이 소설에 담겼는데 충공의 학문가는 바로 이 소설하는 책 속의 오덕론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조임금이 인정한 것이죠. 제가 그냥 떠든 얘기가 아니고 교서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이순신은 10여 년 만에 어렵게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부가 세상에 나와 나라에서 써주면 충성으로 목숨을 바칠 것이요 써주지 않으면 시골에서 밭을 갈며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써주면 열심히 일할 것이고 안 써주더라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안분지족한 자세로 살 것이다. 선비다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평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양복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순신의 정신은 바로 이 가운데 있고 이게 바로 평생의 좌우명이었다. 근데 이 말도 자세히 추적을 해보면 이순신 장군께서 물론 하셨지만은 이 말에 연원이 있어요. 논어 수리편에 보면은 공자가 안연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죠. 나라에서 쓰면은 써주면 나가고 버리면 몸을 감추라. 공자가 한 이야기를 이순신도 응용해서 본인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 내용이 중국 고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국천왕 때에 아주 명재상이었던 을파소라고 있습니다. 을파소가 원래 제야에 묻혀서 오래 생활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재상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때 바로 을파소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만나지 않으면 숨을 것이요 때를 만나면 벼슬 할 것이다. 공통점이 있죠. 이와 같이 위대한 성현의 위대한 인물들의 생각은 세상에 처하는 처세관이 비슷한 거죠.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비다운 처세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7년 전쟁을 보면 이순신이 활약한 전쟁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난중일기가 7년 전쟁 중에 항상 옆에 있었죠. 근데 전쟁에 대한 기록인데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안부 걱정, 남다른 효심을 더 드러낸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난중일기를 읽고 처음으로 언급을 한 내용이 여유당 전서에 나옵니다. 난중일기를 보니 밤새도록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슬퍼한 모습이 아주 효성스러운 모습으로서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서 난중일기의 그런 내용이 위대한 게 아니고 난중일기 속에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효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 때문에 난중일기가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난중일기 속에 전쟁에 대한 것보다도 이 효심을 먼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효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충이 항상 같이 병존할 수가 있었다. 그것을 충효쌍전이라고 하죠. 충과 효를 함께 아울러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런 정신을 바로 난중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난중일기를 적은
처음 적은 역사의 현장이 바로 전라 좌수경입니다. 그래서 40여 해전을 치르도록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쟁을 하게 되고 옥포, 당포, 한산대첩을 치러서 승리의 발판을 이루고 정유재란을 치르면서 역전의 상황을 만듭니다. 명량대첩을 계기로 무너진 수군을 재건해서 조선을 다시 재건하는 데 크게 활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난중일기가 있었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남이 보든 안 보든 이순신은 항상 고민을 하고 혼자 사색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생각과 전략 전술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서 호의호식을 하면서는 절대 그와 같은 전략 전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이었길래 대체 이순신이 그랬을까? 그것을 유학의 덕목 중에 가장 최고의 덕목인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신독의 경지라고 합니다. 신독. 삼갈신 홀로도 혼자 있을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혼자만의 경지에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를 해나갔다는 것이죠. 신독이라는 것은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거죠. 혼자만의 경지에서 항상 언행을 조심하는 것. 이게 바로 신독입니다. 이순신은 전란 중에 혼자만의 경지에서 신독을 이뤘기 때문에 충과 효를 이룰 수 있었고 일기를 7년 동안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난중이 첫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백가지 행실의 근본이 바로 백행지본이 효입니다. 이순신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효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역대의 위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모에 대한 효를 먼저 실천했죠. 특이하게도 이순신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일기에 적을 때 어머니 모자를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이칭인 천지란 말을 썼습니다. 천지. 천지는 시경 백주편에 나오는 말이죠. 어머니는 하늘이시다라는 말에서 따온 말인데 어머니에 대한 이칭이 천지입니다. 천지. 즉 어머니는 하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전부 천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전란 중에 이 여수 송현마을에 모셔오게 되죠. 1593년 6월부터 감옥을 갈 때까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직전까지 바로 이 여수 송현마을에 기거하시게 되죠. 지금은 다시 복원이 됐지만 복원되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쪽 어머니의 자당이 기거했던 자당 기거지 모습입니다. 이순신의 부하인 정대수 집이셨죠. 정대수란 분도 극진한 효자였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어머니를 모시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복원이 되어 있죠. 원래 있었던 모습은 다 좀 그걸 남겨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난중일 일기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을 때 가보년 1월 12일자 일기를 이렇게 비석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난중일기는 9만 여자나 됩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말, 이순신의 충효 정신을 알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말이죠. 어느 날 10일 날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하직 인사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부디 잘 가거라 나라의 치욕을 씻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조금도
이별하는 마음으로 개탄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대설구경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으란 말, 이게 어머니의 당부이자 이순신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을 잘 받들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전쟁을 잘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대설구경, 최근에 어머니의 시신을 맞이한 아산 개바위에 이 대설구경 친필 글자를 뽑아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만큼 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이 되기 때문에 여수에도 이렇게 새겼고 아산에서도 이렇게 발주해서 접근된 것이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란 중에 여수에 오시기 전부터 아산에 계신 어머님의 안부가 걱정스러워서 부하들을 아산으로 보내죠. 대신 문안 인사를 드리게 하고 어머니 생신에 계사년 5월 4일 날 장수를 비는 술잔을 직접 따라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본인의 새치머리를 보고 모조리 다 뽑아버리죠. 그 이유를 일기에 적어뒀습니다. 위에 늙으신 어머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이는 것만도 죄라는 생각에 새치머리를 다 뽑아버렸다라는 내용을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병신년 10월 3일 날 어머니를 여수 진영에 모셔와서 같이 배를 타고 구경을 시켜드리는 것, 이것으로 최후의 마지막이 되는데 이때에 이순신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이 행복이었다라고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순신은 효를 충실히 실천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략가 제갈량의 문집을 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간 사랑의 시작은 부모 사랑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을 제갈량 선생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위인들은 똑같이 효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조만간 조선으로 올 테니 이때를 이용해서 이순신이 출동해서 빨리 가토 기요마사를 잡아오도록 하라라는 거짓 정보를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인 요시라가 조정에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인 걸 안 이순신은 작전상의 이유로 기록을 보면은 두류부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머뭇거리다가 나가지를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작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볼 때는 주저주저할 뿐이지 나가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명을 거역한 죄로 이순신을 2월 26일에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파직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때 선조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선조 비망기라는 글을 선포하죠. 이순신은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무시했다. 적을 놓아주고 잡지 않았다. 남의 공로를 빼앗아갔다라는 이유로 선조는 비망기를 선포합니다. 이때 경남에 있는 선비인 박성이 상소문을 올려서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라고 상소문을 냅니다. 이런 상황에 이순신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감옥지기한테 정보를 듣죠. 왕이 극노한 상태라서 앞으로 일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사생 유명하니 사당사이라,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렸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죠. 죽고 삶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초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한 행동을
병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 손자병법 지형편을 보면 전도 불승이면 주할 필전이라도 무전가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면 임금이 나가서 반드시 싸우라고 명해도 장수의 입장에서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전쟁 중에는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일개 장수에게 있죠. 모든 지휘권이 장수에게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스스로 잘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순신의 행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왕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괘씸하다는 생각을 해서 체포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때에 이순신을 도와줬던 정탁이라는 인물이 선조에게 글을 올립니다. 기존에는 신구차라는 글을 올렸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정탁의 문집에 보면 신구차를 쓰려다가 쓰지 않았고 그 전에 이순신 옥사의라는 글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 글을 올려서 특명으로 죽음을 면하게 해줬다. 스스로 기회를 얻게끔 해주었다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많은 자료에는 정탁이 신구차를 올렸다라고 잘못 전해져 있죠. 그래서 실제 정탁의 문집에 연보에 나옵니다. 연보에 보면 옥사의를 올려서 특명으로 죽음을 감면하게 되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탁이 도와준 건 맞는데 신구차가 아니고 이순신 옥사의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이순신이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이순신은 4월 1일 날 감옥에서 풀려나서 65일간 백의종군을 하기 위해서 합천으로 갑니다. 실제 백의종군을 한 것은 권유를 만난 이후부터 복직 교서를 받기까지 기간이죠. 55일간이 실제 백의종군을 한 기간이고 그 직전까지 65일간은 백의종군 하러 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이 자체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백의종군한 기간은 묶어서 120일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만 이 구체적인 기간 날짜는 따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산에 머무는 기간이 15일 기간. 이때에 어머니의 시신을 맞이하고 또 마지막 운구를 본가에 모시고 영전에 하직을 구하고 마지막 떠나는 장소 감태기 마을에서 선정관 강희증이라는 집 앞에서 강영수의 조문을 받고 하마곡을 합니다. 말에서 내려서 곡을 하죠. 조문한 사람한테 답례로서 하마곡을 한 거죠. 근데 기존 연구의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순 장군이 말을 타고 간 게 아니고 걸어갔다라고 주장들 하고 있죠. 이렇게 난중이게 나와 있는데 말에서 내렸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합천까지 손경례의 집까지 말을 타고 가셨어요. 이거 이외에도 간간히 말에게 먹이를 먹였다. 또 합천에 가시면 이순신이 백의종군 기간 중에 탔던 말 월화말이라고 있죠. 월화말을 탔었는데 그 무덤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백의종군 기간에는 말을 타고 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슬프고 참담한 시기가 아산에 15일간 머물렀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별과 연관해서 이순신과 관련된 상징적인 말들을 쓸 수가 있죠. 통영하면 3년 8개월 동안 그런 불모지에서 작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산도의 자립정신을 떠올릴 수가 있고, 여수하면 최초로 만든 거북선, 이건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업적이죠. 창조정신. 남해하면은 관음포에서 최후의 격전을 벌인 순국정신, 목숨을 초계와 같이 알고 내버리는 최후의 격전을 벌인 업적을 감안해서 관음포의 순국정신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진도하면 역시 역전의 그런 전승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필사즉생을 또 언급했죠. 그래서 필사정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산하면 역시 효의 정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수에서 올라오시다가 태안 안흥량에서 배안에서 객사한 어머니의 사망 장소입니다. 태안의 안흥량 부둣가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겨울에 가서 찍은 거죠. 지금도 많이 이것이 남아 있는데 물살이 아주 거세고, 옛날에 여기가 무역 항구였는데 물살이 아주 거세기로 유명합니다. 여수에서 화양반도를 따라 백야곳을 쭉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를 만나게 되죠. 여기를 거쳐서 아산으로 진입하는 삽교천을 들어가기 직전 모습입니다. 이게 삽교천 입구 모습이죠. 최근에 여기가 이제 좀 활성화되고 발굴이 돼서 어머니의 백길로 이름이 지금 명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들어왔던 곳이고, 또 전란 중에도 이순신의 가족들과 종들이 이 백길을 이용해서 여수 본영을 왕래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개바위죠. 예전 모습인데, 요 며칠 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대설구격이라고 되어 있죠. 난중일기 친필 글씨입니다. 난중일기에 원본 글씨를 따다가 확대해서 이 개바위 인근에 난 천연 자연석입니다. 생긴 것도 참 희한하게 생겼죠. 유일한 비석이라고 합니다. 다른 비석을 쓰는 것보다 의미가 있어서 개바위 인근에 나온 돌에다 대설구경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바위 공원이 지금 조성이 된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설구격의 정신, 어머니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전쟁을 잘했고 위대한 것이다라는 이런 역사의 현장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는데, 그 지표로서 이 비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뒀습니다. 여기는 개바위에서 좀만 올라가면 중방포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배에다 싣고 상여로 옮겨 실어서 본가까지 갔다라고 난중일기에 나오는데, 그 시신을 상여로 옮겨 실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중방포입니다. 중방포 아산에. 여기가 바로 마지막 하마곡을 한 곳. 강씨 집안을 만나서 조문회의를 받고 말에서 내려서 곡을 한 장소입니다. 그 후손들, 강씨 집안 후손들이 많이 이 주변에 사는데요. 오랫동안 이곳을 이순신이 말에서 내려서 조문을 받은 곳으로 전해져 왔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곡을 마치고 공주, 글에, 임시를 거쳐서 이순신은 권율의 진영 있는 합천, 개비를 가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개빌입니다. 초계에 있는 개들과 합천에 있는 개들이 하여튼 요 언덕에 모이기를 자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개빌입니다. 개빌이. 개들이 자주 와서 사귀고 놀았다고 해서 개빌입니다. 근데 상당히 좀 험하고
이 전쟁의 요새로 삼으면은 매적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유용한 곳이다라고 일기에 적어두셨죠. 합천에 머무는 40일인데 그 40일 동안 머문 곳이 바로 이어해라는 인물의 집이었는데 이 집은 이어해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모르는 분들은 이게 이어의 집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후손의 집입니다. 그러다가 진주 손경례 집에 가서 며칠간 머무는 동안 이양복이 이순신을 다시 복직하자라는 주청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선조가 복직 명령을 내리죠. 삼도수군 통제사를 복직한다라는 복직 교서를 손경례의 집에서 받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게 손경례의 후손이 사는 집이죠. 이 집도 역시 손경례의 집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집을 뭐 손경례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집이 긴지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옆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집에 머무는 동안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죠. 이 집이 있는 앞에 뜰에 나가서 손경례와 전쟁 준비를 하는데 그 뜰의 이름이 진뱀이 원캐라고 합니다. 원캐. 그래서 진뱀이의 군사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천량 패전 소식을 전해 듣고 이순 장군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장한 각오를 하죠. 그러고 나서 곧장 달려간 곳이 산청에 있는 백마산성입니다. 난중일기에는 단성의 동산 산성으로 나오는데 고지도에도 없고 기록에도 없어요. 이곳이. 근데 제가 단연간 추적을 했더니 지금의 산청에 있는 백마산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길이 없어요. 저도 목숨을 걸고 올라갔습니다. 길이 없어가지고 내려올 때는 길이 없어서 해까지 져가지고 간신히 제가 어렵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가 봤더니 진주의 상강이 보이고 이렇게 멋진 그런 전망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곳에서 이순 장군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죠. 형세를 보니 매우 험해서 적들이 이곳을 함부로 엿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곳을 진지로 삼아서 전쟁하면 외적이 꼼짝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죠. 실제 이 산성에 올라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불에 탔던 바위들이 있고 깃발을 꼽았던 바위에 구멍들이 있어요.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유적들이라고 합니다. 바위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이런 다짐을 하고 이순신은 복직하게 되었으니 보성까지 가죠. 이순신이 다시 복직돼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사들이 다시 몰려옵니다. 그게 120명이 되었죠. 그때 배설이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10여 척을 가지고 오는데 이때 이순신에게 그것을 인계를 하죠. 인계를 했을 당시 조정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바다에서는 그만 싸우고 육지에서 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한 명령에 대해 이순신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보성 열선루에서 장계를 올리는데 그 장계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금신전선 상류시비. 이제 신하에게 전선이 아직도 12척이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힘써 싸운다면 유가위야. 그래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장계를 올립니다. 이것이 왕명은 거역한 의미지만은 어쨌든 받아들여지죠. 상당히 타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량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13척으로
외적을 상대해서 명량해전을 치르게 되죠. 결사적인 각오로 명량해전을 하루 앞둔 정유년 9월 15일에 오자병법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와 같은 얘기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 장군이 이걸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오자병법을 인용한 거죠. 오자병법의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즉자는 이 칼도가 있는 게 맞죠? 칼도가 있는 게 이렇게 피력을 돌려서 적는 거예요. 이 즉자로 쓰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이 글자의 초서는 이렇게 쓴다고 그렇죠. 이 글자와 이 글자는 분명히 다르죠. 이순 장군이 쓴 글자는 이 글자인데 이게 바로 칼도변이죠. 원전에도 역시 칼도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기를 부하들에게 당부를 한 것이죠. 왜냐? 불가능한 전투라기 때문에 다 죽을 수 있죠. 13척으로 133척의 외적을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싸워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 오자병법 내용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실제 명량해전 장소, 여기가 명량이죠. 실제 명량 물들목에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 하죠. 배를 세워둘 수가 없죠. 세워두면 물살이 워낙 거세서 그냥 쓸려갑니다. 그래서 우수영 앞바다 양도의 안쪽이 교전지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양도와 이쪽 사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1번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이거 자료를 보면은 저는 이 1, 2, 3이 아닌 이 가운데라고 봅니다. 양도와 이 명량 사이 이 부분에서 싸웠을 것이다. 근데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연구자들 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외적 133척을 상대해서 싸운 결과 31척을 분멸하는 그런 승전의 공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양도입니다. 바로 여기. 이게 양도고 이 앞에서 여기서 명량해전을 치렀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7년 전쟁을 치르면서 이순신 장군은 40여 해전, 일일이 사소한 전쟁을 한 것까지 따지면 거의 50여 해전이 됩니다. 50여 해전이냐 40여 해전이냐 30여 해전이냐 지금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죠. 그것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 많은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수의 직책을 지닌 몸이지만 세운 공로는 티끌만큼도 보탬이 되지 못했다. 왕이 내린 교서를 외우지만 얼굴에는 군사들에 대한 부끄러움만이 있다. 상당히 수양된 사람으로서의 할 수 있는 말이죠. 공성실태, 공로는 자신이 이루고 자신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 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군사들을 지휘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은 항상 겸양지덕을 가졌기 때문에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해서 더욱더 싸움을 분전해서 백전백승의 전공을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수양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겸양을 할 줄도 알았다는 것이죠. 난중일기의 어록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죠. 급급한 일이지만 국가의 치욕을 쓴 것이 급급한 일이지만 오히려 신중하게 대처하여 경솔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는 이야기. 용의 주도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가보년 일기를 보면 부하 제용록이 외적들이 공격했는데
바로 들이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들은 이순신은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친다면 큰 이익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소한 외적들의 침입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출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 목표는 일망타진이죠. 한 번의 외적들을 소탕하는 것이 주 목표였기 때문에 사소한 외적들의 침입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도록 부하들에게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통해서 이순신의 용의 주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 장군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외교성 전투에 숨어 있었죠. 탈출하기 위해서 몇 차례 시도를 했고 외교성 전투가 7차례 치러졌지만은 명나라 육군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장수들은 철수 명령까지 내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끝까지 버티고 진린을 설득해서 외적들을 소탕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 결과 진린이 뇌물을 받고 외적들을 한번 봐줍니다. 퇴로를 열어주죠. 그 바람에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에 있던 외적들이 남해 있던 외적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데 성공하죠.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를 지원하기 위한 출동 작전이 벌어지고 그게 총 집결 장소인 노량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명연합군과 왜군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노량해전이죠. 노량 앞바다에 500여 척의 외선들이 집결하게 되죠. 1598년 11월 18일 자정에 이순신은 이 적을 무찌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하자 하늘에 있던 별이 떨어진다고 하죠. 대성운해란 말이 있습니다. 대성운해. 큰 별이 바다에 떨어지다. 우암 송시열 선생이 그 얘기를 언급해서 노량 묘비에 적었고 그 내전을 따다가 일학사에 들어가는 정문에 간판으로 삼았죠. 그래서 대성운해라는 현판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새벽에 먼 동이 틀 때 이순신은 관음포에서 전쟁을 하다 외적의 탈환을 막고 전사를 합니다. 이곳이 바로 마지막 전쟁을 한 관음포입니다. 이곳에서 전사를 하시게 됩니다. 난중익에 나타난 정신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난중익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북망장통이라는 말을 하죠. 북쪽을 바라보면서 임금이 계신 곳이 북쪽이죠. 신하는 남쪽에서 항상 바라보죠. 그래서 북망장통, 우국충정을 알 수가 있죠. 어머님이 식사를 못 하시거나 질병으로 괴로워하신다는 편지를 들으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이루죠. 회련부와 모친에 대한 사랑을 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백의종군 기간 중에 종들에게 당부한 이야기, 애민정신을 볼 수가 있고, 또 칠천량 해전 이후 현지를 직접 뛰러 현장을 조사하러 본인이 직접 나가죠. 문견이죠. 본인이 직접 듣고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현장을 직접 나가봅니다. 솔선수범하는 자세죠. 그 다음에 자유군법, 아무리 아끼는 부하가 곁에 있어도 군법을 어기거나 규율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목을 치죠. 그런 점에서 남다른 준법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좌수사의 신분으로
고관의 신분이지만 부하가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줍니다. 이런 남다른 또 배려심을 알 수가 있고, 전쟁 전이든 전쟁 후든 부하들과 함께하죠. 항상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술과 음식을 항상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순신의 그런 공동체 의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순신의 내면은 어땠는가? 항상 기도하고 수도양하는 자세로 일기를 쓰고, 미래에 대한 남다른 예측으로 선견지명과 해안을 갖는 모습으로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난중에 이 기록을 통해서 수양을 했죠. 반성과 성찰을 했고, 근신하는 불변의 모습, 유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신독의 자세죠. 마지막 이순신의 그런 정신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순신의 정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일심충효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과 효를 이룬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암 송시열 선생이 노량 묘비에 적었습니다. 이순신의 평생의 모습은 일심충효다. 좌우명과 같은 이야기죠.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바로 이순신 정신에 있어서 요체이고, 북랑북복을 이뤄낸 그런 기둥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